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인생을 위해 좋은 글과 책을 소개하는 인생조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입니다. 지은이는 후쿠시마 마사스고이며 미라이위 대장 내시경 클리닉 이사장 겸 원장으로 지금까지 많은 소화기 외과수술 및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40세부터 당질을 제한하고 비만과 이상지질혈증을 극복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식단 관련 지도를 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쁜 아침에 배고픈 속을 달래기 위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빵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수험생이나 직장인, 혼자 식사하는 분들은 대개 간편식을 선호하며 시간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빵을 먹으면 밥만큼이나 든든하다고 하는데요. 든든하다는 말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는 말이므로 다른 식품보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고기, 생선보다 탄수화물인 빵이 더 소화가 잘 안 되고요. 게다가 설탕을 많이 함유한 빵은 혈당을 지나치게 높이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더부룩함이나 설사 같은 위장 질환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같은 생활습관병부터 알레르기 질환, 암, 인지장애까지 다양한 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3대 영양소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인슐린을 가장 많이 분비시키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빵은 당질이 가장 많아서 당뇨병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빵은 위를 혹사시키고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고 글루텐의 접착성이 소화를 망가뜨립니다. 마지막으로 빵은 마약과 같은 의존증을 유발합니다. 이 책에서는 빵이 위장에 나쁜 이유를 비롯하여 밀과 탄수화물이 일으키는 질병, 위장이 좋은 식사 및 습관, 당질 제한으로 올바르게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 장수하기 위한 식사법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책의 프롤로그와 일부를 같이 살펴보실까요? 프롤로그. 아침마다 먹는 빵이 당신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아침에 빵을 먹지 말아보시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는 위장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일단 이렇게 제안합니다. 빵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빵은 위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음식입니다. 밀을 고온으로 과열해 만드는 빵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 등의 발병과 악화로도 이어집니다. 이처럼 빵이 몸에 나쁜 이유는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빵을 먹는 것은 왜 좋지 않을까요?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본래 밀가루에는 당질이 많습니다. 탄수화물의 당질은 곡류나 채소, 설탕 등의 다량 함유된 영양소로 몸속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이 됩니다. 100g당 당질의 양을 보면 밥은 35.6g, 식빵은 42.2g으로 밥보다 빵의 당질이 많습니다. 더구나 아침에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점심으로 당질을 섭취할 때보다 혈당치가 오르기 쉽습니다. 그런 시간대에 당질 함량이 높은 식빵을 먹으면 혈당치가 더욱 급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빵을 비롯한 밀가루 음식은 중독성이 높습니다. 혈당치가 급격히 오르면 떨어질 때도 급격히 떨어져서 당질이 또 먹고 싶어집니다. 아침에 식빵을 먹으면 점심은 우동, 저녁은 파스타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질이 당질을 부르는 당질 과다의 무한 반복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화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식하게 됩니다. 소화기과의 외래 환자는 대부분 더부룩함, 위액역류, 가슴이나 목이 답답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약 10만 명의 위장을 진찰한 제가 지금까지의 임상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증상은 대개 식습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범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식사는 탄수화물 위주로 돌아갑니다. 덮밥, 초밥, 피자, 파스타, 부침개,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아도 탄수화물은 꼭 챙기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도 꽤 많죠. 심지어 그 식습관 탓에 자신이 과식하게 된다는 사실조차 잘 모릅니다. 위장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식빵 한 장, 밥 한 공기, 우동 한 그릇, 파스타 한 접시 같은 탄수화물 음식은 일반적인 양으로 먹어도 위에는 과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화기관은 구조상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처리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당신을 음식의 노예로 만듭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야 배가 잔뜩 불러서 만족스럽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위가 꽉 차는 범위를 뛰어넘어 허용량보다 많이 먹게 하기 십상이죠. 그런데도 먹고 돌아서면 묘하게 속이 허해서 다시 탄수화물을 과식하고 마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듯합니다. 예컨대 음식을 먹는다기보다 먹게 된다입니다. 말 그대로 음식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면 위장에 큰 부담이 갈 뿐 아니라 각종 생활습관병의 발병과 악화가 뒤따르죠.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배부름을 대가로 당신의 건강을 빼앗고 수명을 단축합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매일같이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빵을 끊으면 암을 예방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탄수화물 탈출을 실천하게 되었고 실제로 아침빵을 끊은 환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돌아왔어요. 빵을 끊으니까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 신물 올라오는 느낌이 사라졌다. 설사하는 일이 없어졌다. 확실히 몸이 가뿐해졌다. 살이 빠졌다. 짜증이 줄었다. 천식 발작이 가라앉았다. 편두통이 가셨다. 이것은 제가 일하는 클리닉의 외래 환자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아침밥 끊기의 효과는 그저 위장의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증상의 개선은 물론 생활습관병과 암 예방,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활습관병에 걸리더라도 탄수화물을 마음껏 먹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은 읽지 않는 편이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고 더 나은 인생을 보내고 자기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식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식사 개혁은 건강을 손에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일로도 이어집니다. 인간의 수명을 갉아먹는 빵.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사실 우동, 빵, 파스타처럼 미리 주 원료인 식품은 하나같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위의 해로운 음식이다. 이 말에 놀라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곳은 위의 잔류물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위 내시경 검사는 위 속을 텅 비운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약 6시간의 단식이 필요하다. 다만 이따금 나는 위 속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위 내시경을 할 때가 있다. 그때 잔류물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 고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밥알, 우동, 면발, 빵 부스러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국내에서 식품별 소화 속도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빵을 먹으면 6시간, 쌀밥을 먹으면 10시간가량 위 속에 머무른다는 것을 확인한 논문이 있다. 이 연구는 내시경 검사에 앞서 몇 시간을 단식해야 할지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연구에서 최대 시간을 표시했기에 임상적으로는 조금 더 짧게 하겠으나 확실히 빵과 쌀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분해된 음식물은 소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이자액에 의해 다시 분해, 흡수된다. 이 과정에서도 빵은 문제가 된다. 몇 년 새에 주목도가 부쩍 높아진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때문이다. 글루텐은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는 두 가지 단백질이 뒤얽혀 만들어진 성분으로 이것이 있어야 빵의 쫀득쫀득함과 찰기가 생긴다. 글루텐은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 소장의 점막에 흡수되기 일수라 소화, 분해가 어려울 뿐더러 갖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글루텐은 어디까지나 밀가루에 함유된 성분 중 하나로 소화, 흡수 방해를 일으킬 뿐이다. 당질과 비교하면 그 해악은 비교적 작다. 최근에는 글루텐 섭취를 피하자는 뜻의 글루텐 프리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글루텐 프리를 실천하면 무얼 먹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인식이 더 문제다. 빵에는 글루텐 외에도 제조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보존료 등 다양한 해로운 물질이 있지만 그중 최고는 당질이다.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글루텐 알레르기 비율이 낮아서 글루텐 프리가 필요한 사람도 많지 않다. 글루텐 알레르기가 없는 동양인에게는 당질이 글루텐보다 해롭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밀이 가열되면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AG,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노화 물질이 만들어진다. 핫케이크나 토스트의 갈색으로 구워진 부분이 AG이다. 혈액 속에 남은 당질은 혈관벽에 콜라겐을 비롯한 여러 단백질에 들러붙는데 이 반응이 진행될 때도 AG가 생성된다. 때문에 AG는 몸의 그을음이라고도 불린다.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인 AG는 몸속의 단백질 혹은 지질과 결합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신체의 콜라겐 부위에 영향을 주어 주름이며 기미의 원인이 된다. 심지어는 혈관, 콩팥, 근육 등의 장기의 염증을 유발하거나 계속 쌓여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AG는 고혈당증에 의해 몸속에서도 만들어지는 물질이지만 식사에서 유리하기도 한다. 식품에 포함된 AG의 약 7%는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축적된다. AG는 소화 분해가 지극히 어려운 데다 덜 소화된 상태로 흡수되는 것도 문제다. 혈액 속 당질이 AG를 생성하며 빵이 소화기관의 부담을 가중하는 음식이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린다. 여기까지 빵이 잘 소화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빵을 먹으면 특히 더 좋지 않다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혈당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밥과 빵처럼 당질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아침에는 혈당치가 낮으니 뇌가 각성하도록 탄수화물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라는 슬로건까지 있을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본래 아침에는 혈당을 높이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된다. 따라서 아침에 당질을 섭취하면 낮에 섭취할 때보다 혈당치가 쉽게 상승한다. 아침에 혈당치가 높아지는 새벽 현상은 당뇨병 환자라면 흔히 겪는 일이다. 보통은 자는 동안 식사하지 않으므로 취침시보다 기상시에 혈당치가 낮은데 새벽 현상이 나타나면 아침에 혈당치가 전날 밤보다 20에서 30mg/dL 높은 경우도 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점심때보다 아침때 혈당치가 쉽게 오른다는 점은 시간 영양학 분야에서 보고된 내용이다. 예컨대 혈당이 오르기 쉬운 아침에 빵을 먹으면 혈당치는 더욱 쉽게 상승한다. 특히 식후 한두 시간 동안 혈당치가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상태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른다. 혈당치의 극심한 변동은 혈관에 손상을 입혀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혈당 상승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와 식후 운동이 추천된다. 나로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아침 식사를 챙겨야만 하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탄수화물의 무한 반복에 빠진다. 아침빵을 삼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아침 이후의 식사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혈당치가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 뒤에는 필요 이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기능성 저혈당증이라고 부른다. 저혈당이 오면 혈당이 떨어졌다라는 정보가 뇌에 전달되어 자연스레 당질을 함유한 음식이 담기게 된다. 그렇다 보니 아침이 빵이면 점심은 우동, 저녁은 파스타를 먹게 되는 탄수화물의 연쇄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은 나 역시 그랬다. 기능성 저혈당증이 나타나면 아침을 먹었는데도 2시간 뒤에 배고픈 느낌이 들었다.
즉 아침을 먹지 않거나 탄수화물을 배제한 식단을 섭취해야 아침 이후에도 혈당이 잘 오르지 않는 메뉴를 고르게 되는 것이다. 당질이 당질을 부르는 당질 과다의 무한 반복은 탄수화물 대사를 이해하면 당연한 현상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그의 혈액량은 약 5리터이고 혈액 속 포도당의 총량은 표준 혈당치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5g 정도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총 5g만 있어도 충분하다. 생각보다 포도당의 필요량이 적어서 놀랐는가. 만약 식사로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혈당이 뚝 떨어져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까? 시간당 소비되는 당질은 대략 5에서 6g이며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포도당조차 간에서 지방과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한다. 혈당은 이 포도당 신생합성에 의해 적정치인 100mg/dl로 관리되기에 원래는 외부에서 당질을 보충하지 않아도 혈당치가 유지된다. 원래부터 식사에 의지하지 않고 혈당치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식빵 한 장의 당질, 즉 각설탕 8개분의 당질을 섭취한다면 그것이 이 섬세하고 정밀한 시스템을 얼마나 뒤흔들지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으리라. 포도당 신생합성의 회로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성장호르몬 등이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혈당을 높이거나 낮추는 호르몬은 비유하자면 각각 엑셀과 브레이크에 해당한다. 그런데 열거했다시피 엑셀은 여러 개 있는 반면 브레이크는 하나밖에 없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점은 본디 인간에게는 혈당치를 유지하기 위해 식사로 당질을 섭취하는 일 자체가 그리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탄수화물 대사를 조절하여 혈당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분비 방식은 24시간 분비되는 기초 분비와 식후 혈당 상승에 맞춰 분비되는 추가 분비로 나뉜다.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어 유일한 브레이크인 인슐린이 장기간 혹사당하면 고갈되거나 약해지고 마는데 이런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한다. 반면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고갈되거나 약해지는 현상은 웬만해서는 없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 우리 몸의 내장 작용과 혈액순환은 말초신경계의 자율신경에서 조절한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이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휴식할 때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진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므로 몸속을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 소화기관의 움직임은 억제된다.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므로 심박수가 감소하고 소화기관의 움직임은 활발해진다. 아침은 자율신경이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간대이기에 자율신경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이때 컨디션을 조절하는 일이 하루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 연구에서도 당이 입속에 들어오면 이자를 제어하는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촉진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침에 수분, 물이나 차, 커피 등을 섭취하거나 가볍게 운동하는 정도라면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빵처럼 윗속에서 팽창하여 장시간 머무르고 혈당치를 급상승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윗속에서 팽창하여 장시간 머무르는 음식을 아침에 먹으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진다. 밀과 쌀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자니 예전부터 먹었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원해 온 음식을 술이나 담배처럼 취급하지 말아라는 반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빵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므로 업무 시간에 금지되는 술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밀에 함유된 탄수화물이 혈당치를 올릴 때
뇌의 측좌액을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현상은 사실상 다른 중독 물질과 다르지 않다. 밀의 의존성이 까다로운 이유는 알코올이나 니코틴과 달리 외관상 보이는 컨디션 저하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밀을 많이 먹었다고 과음했을 때처럼 갈지자로 걷는다거나 줄담배를 피운 뒤처럼 숨이 차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밀을 먹은들 인슐린이 분비되어 졸음이 오는 정도가 고작이라 몸에 해로운 물질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그러나 혈당치가 올라서 인슐린이 추가로 분비되는 상황 자체가 인체에는 비상사태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밀가루를 끊으면 만병이 치유된다. 악성 종양암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는 당질. 2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오늘날,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암 예방이 중요하다. 중세 이전과 같이 단명하던 시대에는 아마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적었겠지만 지금같이 장수하는 시대라면 암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설령 그러할지라도 젊은 나이에 암 환자가 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자 한다면 암이 발병하지 않는 식사법을 평소에도 실천해야 한다. 예전에는 악성 종양도 지나친 지방 섭취가 발생률을 높인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악성 종양을 발생시키기 쉬운 영양소로 당질을 꼽고 있다. 암 전문병원으로 유명한 뉴욕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의 크레이그 B 톰슨 센터장도 강연에서 악성 종양의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는 1위가 당질, 2위가 단백질, 3위가 지질이라고 말했다. 이 결과는 내 의견과 반복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순위는 혈당을 올리기 쉬운 순위는 물론이고 인슐린 추가 분비를 유도하기 쉬운 순서와도 똑같다. 예컨대 암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고혈당과 인슐린이 크게 관여하며 이것들을 관리하는 일이 암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모든 고기가 대장암 발병 위험이 있는 건 아니다. 나의 전문 분야는 위암과 대장암이다. 위암은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만성 염증이 발생 원인이니만큼 상수도 등의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지고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도입되면서 최근 들어 환자가 대폭 감소했다. 한편 대장암은 발병률이 매우 증가하여 여성의 암 사망 원인 1위, 남성의 암 사망 원인 3위가 되었다. 대장암은 특히 식생활과 연계되어 주목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전에는 육식이 나쁘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고기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금류, 즉 닭고기는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대장 폴립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 붉은 고기와 대장 폴립도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닭고기보다는 암 발병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가공육은 대장암 발병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첨가물이나 소금을 다량 함유한 가공육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아침을 먹을 때는 위장에 가는 부담을 고려해 탄수화물 이외의 음식을 먹도록 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할 바에는 굶기를 권장한다. 만약 아침을 챙긴다면 아래와 같은 음식이 위장에 좋다. 먹어도 부담이 적은 음식. 달걀 요리, 햄, 채소, 플레인 요구르트, 견과 치즈. 피해야 할 음식. 빵, 파스타, 우동, 시리얼, 샌드위치, 팬케이크, 쿠키. 소량이라면 부담이 적은 음식. 현미, 주먹밥, 오트밀, 과일. 일일 삼식은 장에 좋지 않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일일 삼식이 식생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일일 삼식은 몸에 좋은 식습관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이 일일 삼식을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애초에 원시시대의 인간은 아침을 먹지 않았을 테고 중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일일 이식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일일 삼식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풍습이 아니라 먹을 곡물이 풍족해지면서 나타난 식습관으로 보인다. 단백질과 지질을 중심으로 한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면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아 극심한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요동쳐서 비정상적인 배고픔이 찾아온다. 나도 탄수화물을 먹던 시절에는 묘하게 출출해서 일일 3식을 넘어 4식까지 먹기도 했다. 그러다가 당질 제한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이상한 배고픔이 사라졌고 지금은 일일 1식 혹은 2식을 먹는다. 즉 일일 3식은 국물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생긴 식습관이므로 일일 3식을 지켜야 건강하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일 3식이라는 식생활은 뇌가 만들어낸 습관이지 장이 만들어낸 습관이 아니다. 지금의 나는 일일 3식을 하던 시절보다 몸이 가뿐할 뿐더러 식사에 휘둘리지 않아 업무 효율이 올랐고 취미에 투자하는 시간도 늘었다. 아침보다는 아점을 추천한다. 나 역시 위장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이라 식사 시간과 식사량, 식단에 꽤 신경을 쓴다. 직장인은 대부분 저녁을 오후 7시 이후에 먹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상하자마자 아침을 먹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오후 7시가 지나서 저녁을 먹기 때문에 이튿날 오전 10시는 지나야 몸에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꼬르륵 소리가 난다. 물론 이것은 내 이야기이고 위장이 더없이 건강해서 일어나기 무섭게 배가 꼬르륵거리는 사람은 아침부터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평소에 자기 위장이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첫 식사는 점심 이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배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채로 일하는 상황이 불안한 사람에게는 아점을 추천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점이란 아침과 점심 사이의 시간대에 조금씩 음식을 섭취하는 식사를 의미한다. 아침 대신 단백질 음료를 마신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녁을 늦게 먹는 사람은 이튿날 오전 10시 이후에야 위장에서 다음 식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보통 10시에는 이미 업무가 시작된 사람이 많으므로 그때 아침을 먹기는 어렵다. 아침을 거르면 언제 다음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아침을 먹기보다는 일하면서 단백질 음료를 마시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나는 아침마다 직장에 도착했을 때 단백질 보충제로 음료를 만들어서 일하는 동안 조금씩 마신다. 이때 핵심은 단백질 음료를 한꺼번에 들이켜지 않고 시간을 들여 조금씩 마셔야 한다는 점이다.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인슐린 호르몬의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방법의 장점은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불안이 줄어든다는 점과 위장이 준비되었을 때 식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듯이 그날의 위장 상태를 확인하며 섭취할 수 있기에 마시다가 속이 더부룩하면 그만 마시는 것도 가능하다. 단백질 음료만으로 배가 부른 날은 점심을 생략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점심시간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흡수가 빨라서 많이 마시거나 자주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문제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단백질 보충제를 소개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위장의 컨디션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근력 운동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섭취하는 운동 선수의 방법과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 단백질 보충제의 1회 섭취량은 20g 이내부터 시작해야 몸에 부담이 적다. 채소부터 먹고 채소로 끝낸다. 일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식사를 여유롭게 하지 못하니만큼 식사로 영양을 섭취하는 데는 저녁이 중요하다. 저녁 식사는 6시 전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바쁜 현대인에게는 이 또한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나를 포함하여 밤늦게 식사하는 사람은 탄수화물 제한뿐만 아니라 먹는 순서도 유념해야 한다. 추천하는 식사법은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으로 고기나 생선을 먹고 마지막에 다시 채소를 먹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채소를 먹고 나서 탄수화물을 먹는 다이어트 방법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사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방법은 혈당 상승과 식욕 과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나도 추천한다. 또한 밤늦게 식사할 때는 채소로 식사를 마무리하는 편이 좋다. 내 경험상 식사 마지막에 채소를 먹고 끝내야 위 속의 내용물이 신속히 소장으로 이동하여 다음날 더부룩함이 훨씬 덜하다.
식사를 시작할 때 먹는 채소는 혈당 상승과 식욕 과잉을 억제하고 끝낼 때 먹는 채소는 더부룩함을 줄여준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아 소화가 더디고 더부룩한 느낌이 많았는데요. 오늘 책을 통해 계란이나 요거트, 견과류 같은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간단히 섭취하거나 일일이식으로 식단을 잘 조절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조언이었습니다.